안녕하세요, 2학년 여러분. 드디어 개학을 한 걸 축하합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죠? 집에서 방학이 너무 길어서 지겨운 사람들 많았을 텐데요. 이제 오늘부터 아닌 반도 있겠지만, 네, 개학을 해서 드디어 선생님이랑 본격적으로 재미있는 생명과학 수업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과목은 3학년 때까지 쉬지 않고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과목이거든요. 앞 시간에는 지금 파일럿 수업 때 오리엔테이션 경험 간단히 얘기했었고요. 앞 시간에 생태계 단원 마지막 단원을 잠깐 공부했었는데 이번 시간부터는 정상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 시간에 공지했던 대로 여러분들이 이제 교과서하고 필기구를 준비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오늘은 당장은 아닌데 부교재를 사용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학습하는데 조금 더 심도 깊은 문제를 풀어보기 위해서 부교재를 사용할 건데 부교재는 클래스룸 스트림에 공지해놨습니다. 지난 시간에 공지했는데 아직 확인 안 한 학생들은 나중에 확인하시고 부교재를 미리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부교재 당장 필요하진 않으니까 오늘 지금 당장 나가실 필요 없고요. 일단 오늘 앉아서 수업을 잘 들으시면 됩니다. 교과서는 다 가지고 계시죠? 교과서에 표시를 좀 하셔야 되고요. 필기도 교과서에 해야 될 것들이 좀 많고 부교재는 문제풀이 위주로 나갈 거기 때문에 이번 시간 교과서 필기구 준비하시고 졸지 마시고 수업을 들어갈게요. 지금 1단원부터 바로 중요한 단원이 나오거든요. 단원 소개는 앞 시간에 했으니까 생략할게요. 1단원 제목이 생명과학의 이해예요. 얼핏 보면 부록 같은 단원일 수도 있지만 여기서 실제로 출제되는 문제들이 난이도가 꽤 있는 편입니다. 물론 보너스 문제도 나오고요. 생물의 특성에서. 네, 근데 여기서 생물의 특성에서 나오는 내용 중에 좀 중요하게 다뤄지는 내용이 있어요. 생물의 특성을 이용해서 바이러스란 어떤 존재인지 공부하는 이 단원. 매우 중요했었지만 올해는 특히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금 여러분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이 애를 먹었잖아요. 그래서 올해 큰 이슈가 됐기 때문에 올해 3학년은 물론이고 내년에 대학 가시는 여러분들도 이 단어는 꼼꼼하게 공부를 해놓으시는 게 그 난이도 올라가는 내용들에 대해서 대비하는 방법일 겁니다. 자, 교과서의 1단원 내용들을 이제 하나씩 살펴볼게요. 생명과학 2에서 그 10쪽에서 11쪽으로 넘어가시면 황제 펭귄의 성장기가 나와요. 여러분들 제가 그 처음 3월달 온라인 과제로 갈라파고스 관련된 다큐멘터리 동영상을 보여드렸어요. 그리고 남극에 있는 펭귄과 관련된 동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때 남극에 살던 펭귄 이름이 황제 펭귄이었죠. 자, 이 내용이 나중에 뒤에 가면 아니고 이번 시간에 학습하게 된 내용을 가지고 응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단원이거든요. 자, 일단 11쪽에서는 이 내용을 넘어가고요. 우리가 바로 펭귄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할 거고요. 일단 바로 생명과학의 이해, 생물의 특성 학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물의 특성 학습을 하려면 여러분들 교과서 일단 14쪽을 펴세요. 교과서 14쪽 펴셨나요? 네, 세사쪽을 펴시고요. 생물의 특성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핵심 개념은요. 생명현상의 특성과 두 번째는 바이러스에 대해서 얘기하겠는데 바이러스는 다음 시간에 우리 공부할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이거 다 못 나가거든요. 그래서 생명현상의 특성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무슨 말이냐? 생물에서 나타나는 생명현상의 특성을 설명할 수 있다. 그럼 여러분들이 뭘 할 수 있냐면 생물에서는 생명현상의 특성이 있으니까 비생물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무생물이라고 말하는 비생물에서는 생명현상의 특성이 안 나타나겠죠. 그럼 생명현상의 특성이 몇 가지가 있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과서 14쪽으로 우리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지금 화면을 자꾸 옮겨서 헷갈리실 텐데 교과서로 갈게요. 자, 황제 펭귄 넘어가고요. 맞다. 수업하다가 얘기해서 미안한데 이번 시간부터는 과제에 암호가 있습니다. 이 암호를 쓰지 못하면 이번 시간부터는 과제를 아예 제출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수업 듣지 않고 과제만 하고 선생님 저 몰라서 틀렸는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암호를 넣기로 했어요. 이번 시간 암호 첫 번째 이걸로 하도록 할게요. 자, 보세요. 수업 들으신 분만 황제 펭귄 요거 암호입니다. 첫 번째 암호 황제 펭귄. 혹시 건망증 있으신 분들 옆에 적어두시고요. 자, 나중에 과제할 때 황제 펭귄 암호를 꼭 입력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암호예요. 황제 펭귄.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암호를 꼭 기억해 두시고요. 두 번째 암호, 세 번째 암호 몇 가지가 나갈지 모릅니다. 수업을 끝까지 들어주셔야 돼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 중에 수업만 들으면 무조건 풀 수 있는 내용을 문제로 냈었거든요. 여러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그런데도 수업을 듣지 않고 그냥 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수업 들었으면 도저히 틀릴 수 없는 건데 하는 문제까지 틀리신 분들이 있어서 이런 조치를 취하게 됐어요. 자, 첫 번째 암호 얘기했어요. 황제펭귄.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내용 설명을 좀 할게요. 자, 생물의 특성. 생물의 특성을 총 몇 가지 배울 거냐면요. 여러분들 14쪽에서 생명현상의 특성에서요. 자, 보세요. 첫 번째 이거예요.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보이시죠? 세포로 구성. 번호 하나 매겨줄까요? 1번 세포로 구성. 선생님도 좀 쓸까요? 같이 쓰면 좋으니까 선생님도 써볼게요. 자, 1번 세포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 다음 페이지 15쪽에요. 2번 물질 대사를 해요. 3번 발생과 생장을 해요. 4번 자극에 대해서 반응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여기로 갈게요. 5번 항상성을 유지해요. 자극에 대한 반응과 항상성 옆에다가 좀 써놓을까요? 항상성이라고 하지 말고요. 항상성 유지라고 좀 쓸게요. 항상성 유지. 글자가 항상성 유지라고 좀 써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내려가서 6번 생식과 유전. 생식은 뭔지 알죠? 번식하는 거. 그 다음 7번 적응과 진화까지 쓰시면 되겠어요. 요 7가지를 선생님이 이렇게 나눠서 적어준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좀 설명을 하게 해야 되는데 그 전에요. 이런 내용을 좀 얘기해 볼게요. 생물이 일단은 사람이다. 뭐 동물 중에 뭐 강아지다 라고 했을 때 생물 사람이 저 하나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죽더라도 자손들이 남아서 계속 이 종을 유지시키죠. 이 종을 유지시키는 이 생명현상의 특성이 있는 거예요. 물론 나도 살아있어야 되고요. 그럼 나라는 한 마리를 여러분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냐면 개체라고 했어요. 기억나십니까? 개체? 나라는 한 개인을 한 마리, 뭐 동물을 치면 한 마리, 사람을 치면 한 명. 이거는 개체라고 얘기해요. 개체를 유지하기 위한 특성이 있고요. 그리고 종을 유지하기 위한 특성이 있어요. 사람이라는 종을 유지하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개체를 유지하는 특성과 종을 유지하는 특성으로 크게 나눠집니다. 자, 우리가 방금 본 내용 중에 개체를 유지하는 특성 어떤 게 있을까요? 자, 그냥 개체 단위에서 했을 때 나라는 사람 하나 어떻게 되나요? 했을 때 아까 얘기했던 세포로 구성되어 있어요. 전 사람이라서요. 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이거는 나 하나라는 생명체가 유지되는 특성이죠. 그 다음 두 번째, 물질 대사한다. 물질 대사 좀 이따 자세히 배울 건데 물질 대사를 한다는 것도 나 하나 한 마리에서도 가능한 얘기예요. 세 번째, 발생과 생장. 내가 잘하는 거니까 이것도 역시 종을 유지하는 거예요. 발생과 생장. 이것도 개체를 유지할 수 있는 특성이에요. 글씨가 왜 이렇게 밀리죠? 좋게. 네, 이렇게 옮겨볼게요. 미안해요. 선생님 이거 아직 익숙하지가 않아서 보기가 좀 그래도 알아서 예쁘게 쓰시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정신없죠? 그 다음 16쪽에 있는 4번 자극에 대한 반응. 항상성 유지. 이것도 외부에서 누가 따끔 찌르면 아야 하는 거. 그 다음에 바깥에 영하로 떨어져도 내 체온은 36.5도 유지되는 거. 이것도 역시 다 개인적인 특성이잖아요. 그래서 자극에 대한 반응 역시 나를 유지하기 위한 특성이고요. 내 체온 유지하는 거. 항상성 유지. 이것도 개체 유지 특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요, 여러분. 나머지 것들은 종 유지 특성으로 가시면 좋겠죠. 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아까 했던 거, 요거 번식하는 거. 이건 나 혼자만의 일이 아니죠. 내가 죽고 나서도 사람이 계속 유지되는 생식, 번식을 해야 또 유전. 내가 호랑이의 특성 아니고 사람의 특성을 물려주니까 내 아이가 사람으로 태어나고 손자도 사람으로 태어나고 내 후손들이 사람이 되고 유지가 되는 거. 그 다음 적응과 진화. 이것도 역시 세대가 거듭되면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종유지 특성이 들어가요. 한번 써줄까요? 생식과 유전, 적응과 진화에 대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총 7가지 특성을 이렇게 나눠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네, 여기에 대해서 뭐 어렵게 문제를 내진 않지만 이거를 가지고 조금 응용해서 다른 문제를 풀 때 이런 특성을 나눠 놓으시면 좀 좋다는 거, 옆에다가 뭐 적을 것도 없으니까 하나 살짝 적어주세요,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생명현상의 특성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소리가 좀 바뀌었죠? 네, 선생님이 마이크가 좀 울리나 싶어서 일단 바꿔봤거든요. 어떤 게 더 좋은지 선생님 잘 모르겠는데 한번 2개를 섞어볼게요. 아까 썼던 첫 번째 마이크랑 지금 쓰고 있는 2번째 마이크랑 어떤 게 더 좋은지 보고 다음 시간엔 좀 더 나은 소리로 녹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다음 자료 해석으로 좀 가볼게요. 죽순과 석순의 비교를 한번 볼까요? 자, 그림은 대나무 숲과 석회 동굴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대나무 숲 가본 적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올라오는 게 죽순인데 이제 음식으로도 많이 먹죠. 얘가 쏙쏙 자라서 대나무가 될 거예요. 심하게 자랄 때는 하루에 1, 2m씩도 자란다고 하는데 일단 옆에도 보면 석회 동굴 안에 석순이 있죠. 이거 배웠죠, 중학교 때. 아래쪽에 석순이 자라고 뭐 종유석이 생기고 연결되면 석주고 이런 거 배웠을 거예요. 열심히 외우기만 한 사람도 있을 건데 이거 돌 성분이 이렇게 석회암 성분이 이렇게 자라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둘 다 자라나지만 하나는 생물이라고 하고요. 석수는 생물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 까닭은 무엇일까요? 라고 했네요. 자, 까닭이 무엇일까요? 당연히 돌이니까 생물이 아니죠. 네, 이렇게 말해야 중학교 때 배운 내용이고요. 자, 이거는 어디서 물어보든지 여러분들이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시험 문제라든지 논술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왜 생물이 아닐까요? 오늘 아까 7가지 특성이 있었죠? 네, 7가지 특성을 우리가 2가지로 나눠서 배웠는데 그 7가지 특성을 얘기하면 돼요. 7가지 특성에 죽수는 세포로 구성되어 있지만 석수는 돌이라서 세포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죽수는 물질 대사를 하고 성장을 하지만 석수는 물질 대사하지 않고요. 성장이라고 하기에는 그냥 크기가 커지는 거지 물질 대사로 해서 생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생물의 생장은 일반적인 성장과는 좀 다르다는 거. 왜냐하면 생물이 성장하는 걸 이제 생장이라고 하는데 그건 물질 대사를 해서 외부에서 에너지를 흡수하고 물질을 흡수해서 자라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리한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생물인 죽수는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요. 세포 분열을 통해서 세포수가 증가하고 물질 대사를 통해서 물질 합성을 생장한다. 뭐라는 얘기. 자, 이거 쓰실 분들은 얼른 쓰세요. 잠깐 멈추고 쓰실 분들은 쓰셔도 됩니다. 자, 다 쓰셨으면 다음으로 갈게요. 아직 못 쓰신 분은 일시정지하고 쓰시면 돼요. 자, 넘어갈게요. 자, 비생물도 생물처럼 자라거나 움직일 수 있어서 생물은 단순히 자란다 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돌도, 석회동굴의 돌도 자랐으니까. 자, 그냥 성장한다 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움직인다 라고 또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떤 특성을 얘기할 수 있느냐, 우리 아까 7가지 정리했습니다. 이거 하나하나 이제 보러 갈 거예요. 자, 모든 생물의 몸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세포라는 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세포. 자, 영어로는 셀이라고도 하는데 셀, C-E-L-L. 자, 방이라는 뜻이에요. 방처럼 되어 있는 한 칸 한 칸으로 이루어져 있대요. 자, 15쪽에 가시면 사람 입안에 상피세포 이렇게 세포가 그려져 있고요. 그다음 아메바. 아메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초등학교 때 장난친다고 친구한테 많이 그러잖아요. 너 이렇게 몰라? 너 이렇게 무식해? 아메바야? 이런 얘기 하잖아요. 단세포야? 뭐 이런 얘기 할 때 그 아메바예요. 아메바는 요 세포 하나가 하나의 한 마리, 한 생물입니다. 한 개체입니다. 사람의 세포는 여러 개죠. 사람의 세포 몇 개쯤 될까요? 네, 몇 개쯤? 50조개 정도 돼요. 엄청 많죠. 이건 좀 많은 게 아니라 50조개에서 한 60조개까지 되는 게 사람의 세포 숫자예요. 어마어마합니다. 자, 식물의 세포 한번 보시고요. 자, 근데 지금 이름을 다 뭐라고 했냐면 식물세포예요 라고 안 하고 식물의 잎을 이루는 세포. 사람 세포 아니고 사람의 입안 상피 세포라고 했어요. 왜냐면 종류마다 세포가 다르고
같은 종류의 동물이라도 부위마다 역할마다 세포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굳이 써놓은 거예요. 사람 입안 상피세포는 이렇게 잘 따라서 나오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관찰할 때 자주 쓰이고요. 여러분 혹시 범죄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셨어요? 거기서 보면은 그 용의자가 나왔을 때 DNA 채취하기 위해서 자, 입 벌려보세요. 아, 이렇게 한 다음에 면봉으로 입 안을 이렇게 살살살 긁어가서 가져가죠. 거기에 이 상피세포가 묻어 있는 거예요. 이 상피세포를 가져가서 DNA 분석을 할 수 있거든요. 물론 다른 세포 가져가도 분석 가능해요. 그렇다고 다른 피부를 막 칼로 잘라갈 수는 없으니까 여기 입안 상피세포를 살살 긁어가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세포가 있구나. 사람은 이런 세포가 정말 50조개까지 이루어져 있구나 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이나 식물처럼 여러 개의 세포가 있는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다세포, 색깔을 돌아갑시다. 다른 색깔로 가볼까요? 자, 다세포 생물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럼 아메바처럼 세포 하나가 한 마리인 생물을 단세포 생물이라고 얘기해요. 이 단세포 생물에는 세균, 아메바 같은 거 포함되어 있어요. 바이러스는요? 포함 안 돼 있어요. 그 이유는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배울 건데 바이러스는 세포라고 하지 않아요. 세포를 이루는 물질들이 거의 없어요. 두 가지밖에 안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 세균이나 뭐 아메바 같은 단세포 생물 그리고 사람 같은 다세포 생물이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하나만 더 봐놓을까요? 다세포 생물은요. 세포들끼리 비슷한 게 모여서 조직을 이룬대요. 비슷한 세포들이 모여서요. 조직을 이뤄요. 비슷한 세포입니다. 같은 세포. 자, 똑같이 생긴 세포요. 아까 그럼 15쪽에서 봤던 요거 보이죠? 요 비슷한 세포들끼리 모여서 조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육세포들이 모이면 근육조직, 상피세포가 모이면 상피조직, 뭐 신경세포가 모이면 신경조직,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혈액세포가 모이면 혈액조직 이런 식으로. 자, 그 같은 세포들이 모이면 그거를 조직이라고 얘기해요. 자, 그 조직들이 모이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아직 쓰지 마세요, 여러분. 아직 쓰지 마세요. 하나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이라고 얘기합니다. 기관이라는 거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근육세포랑 그 다음에 소화액을 분비할 수 있는 소화액세포랑 그 다음에 신경세포랑 모여서 나의 위가 되었다. 위, 심장, 간, 눈, 귀, 뇌 이런 게 기관이에요. 각각 하나의 자기 독립된 일을 할 수 있는 애들을 기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기관이 모이다 보면은 한 마리의 개체가 되겠죠. 자, 이게 생물체의 구성 단계인데 동물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하나 더 넣어주기도 해요. 비슷한 기관들끼리 모아가지고요. 기관계라고도 얘기해요. 예를 들면 식도, 입, 위, 소장, 대장 이렇게 묶으면 다 소화에 관련된 기관들이네. 그러면 소화기관계라고 합시다. 소화계라고 합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이나 동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기관계를 집어넣어 주기도 해요. 동물만 그렇지 식물 같은 경우에는 기관계를 넣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간단하게 우리가 동물의 구성 단계를 한번 구석에 적어 볼게요. 이제 쓰세요, 여러분. 자, 이렇게 쓰세요. 자, 그러면은 식물의 구성 단계는요. 세포에서 조직으로 가고요. 기관, 개체로 가는데 기관계 대신에 얘들은 비슷한 조직들이 모여서 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에 조직계라는 걸 넣어줍니다. 약간 다르지요? 근데 우리는 사람이니까 둘 중에 굳이 더 중요하게 따지자면 동물의 구성 단계를 좀 확실하게 알아놓으시면 더 편하시겠죠? 자, 뭐 어쨌든 이거를 좀 적어주시고요. 아이고, 잘렸죠? 잠깐만요. 예, 요까지. 요거 좀 적어놔주세요. 동물의 구성 단계, 식물의 구성 단계. 자, 일시정지 하시고 다 쓰셨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뒷단원에서 다시 조금 다루게 될 겁니다. 자, 넘어갈게요, 여러분.
자, 두 번째 물질 대사로 가겠습니다. 물질 대사도 좀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물질 대사가 뒷단원에서 나오고요. 이 물질 대사에 대한 내용은요, 조금 더 복잡하게 문제를 내기도 하고 그때그때 난이도 조절할 때 잘 쓰는 문제라서 잘 봐놓으셔야 돼요. 특히 이 그림 잘 봐놓으시면 좋겠어요. 자, 물질 대사라는 거는 뭔데 했더니 이 그림 하나로 다 설명을 해놨어. 이게 뭐냐면요, 볼게요. 자, 고분자 물질과 저분자 물질이 있다고 해요. 고분자라는 거는 고분자, 분자량이 큰 거, 분자가 덩어리가 큰 거. 한마디로 큰 덩치 물질을 고분자 물질이라고 합니다. 저분자 물질은요, 그러면 분자가 작은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선생님 한번 표시해 볼게요. 이거를 그릴 수 있으려나? 자, 저분자 물질은요, 이런 거. 이게 한 번에 안 되는구나. 여러분 미안해요. 잠깐만요. 그냥 선생님이 그릴게요. 자, 저분자 물질은요, 예를 들어서 이런 애들이 저분자 물질이라고 하면 고분자 물질은 이런 애들이 다 더해져가지고 한 덩어리로 붙은 거 있죠. 붙일까요, 이렇게? 요게 고분자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이 네 개의 이 덩어리가 한 덩어리 붙으면 네 개 이렇게 붙으면 고분자예요. 실제로는 네 개만 붙은 게 아니라 몇 천 개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 천 개가 각각 떨어져 있으면 걔는 작은 애잖아, 저분자. 다 붙어 있으면 덩치가 큰 애네, 고분자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은 이 화살표 이해되죠? 자, 작은 거를 큰 덩어리로 합치는 거를 합성이라고 얘기하고요. 큰 덩어리를 다 쪼개 다시 다 잘라내는 거를 분해라고 얘기하겠죠. 지금 이 그림에 있는 거는 모든 용어를 다 알아놔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작은 물질을 합치는 걸 합성, 그 다음에 큰 물질을 쪼개서 다시 작게 만드는 걸 분해라고 얘기하고요. 더 중요한 걸 볼게요. 자, 여기서 더 중요한 거. 자,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그때 에너지가 어떻게 되는지 진짜 중요해요. 에너지가 흡수되는지 에너지가 방출되는지가 진짜 중요해요. 이거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저분자, 조그만한 쪼가리들 요거를 크게 붙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나무토막을 크게 붙이려면 나무토막 사이사이에 본드나 풀을 붙여야 되겠죠? 네, 그 접착제 본드 역할을 하는 게 에너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사이사이에. 자, 화학을 배우신 분들은 이게 조금 이해가 되실 텐데 화학 안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선생님이 좀 쉽게 갈게요. 요 저분자 사이사이에 본드칠을 막 해가지고 붙여야겠죠, 여기. 네, 그게 에너지라고 보시면 돼요. 저분자 물질에다가 에너지를 흡수시켜줘야지만 고분자 물질로 딱 달라붙는 거다. 그 결합 에너지를 사이에 넣어주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꾸로요. 거꾸로 고분자 물질을 다시 뜯어내면 다시 분해하면 그 사이사이에 끼어있던 에너지가 똑 떨어져서 나오겠죠. 방출되는 거예요. 자, 저분자 물질을 붙일 때는 사이에 본드를 끼워 넣어줘가지고 이렇게 붙여주고요. 합성할 때 에너지를 한마디로 얘가 흡수해가지고 붙는 거예요. 그런데 흡수했던 에너지가 다시 이렇게 분해될 때는 이 에너지가 다시 똑 떨어져서 방출된다라는 거. 이거 진짜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꼭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꾸 중요하다고 해서 정말 미안한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거 아직 안 나왔어요. 선생님 자꾸 중요하다고, 중요한 거니까 뭐 어떻게 중요한 걸 중요하다고 해야지. 자,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자, 이거 사실 에너지 흡수하고 방출할 때요. 에너지를 왕창 흡수하고 왕창 방출하는 거 괜찮아요. 그런데 그 에너지가 너무 과다하면 엄청 뜨겁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이 뭐 물건을 태우잖아요. 그럼 걔가 막 분해되면서 연소하면서 에너지가 엄청나게 나오죠. 가스레인지 불 생각해보세요. 나무장작 모닥불 생각해보세요. 너무너무 뜨거운 에너지가 엄청나게 방출됩니다. 근데 내 몸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타 죽겠죠. 그래서 내 몸에서는 그렇게 에너지가 엄청 뜨겁게 한 방에 나오는 게 아니라 야, 너무 뜨거우면 죽으니까 우리 에너지를 찔끔 천천히 내보내면서 분해시키자 라고 하면서 조금씩
그리고 낮은 온도에서 야 우리 그렇게 모닥불처럼 몇백 도 되는 온도 너무 뜨거워. 우리는 37도에서 36도에서 반응할 거야. 천천히 반응하자라고 얘기해요. 너무 그러다 보니까 너무 낮은 온도에서 이 반응을 일으키다 보니까 이 미지근한 36.5도에서는 이 반응이 그렇게 잘 안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반응이 잘 안 일어날지도 모르는 이 반응을 도와주는 애가 필요해요. 걔가 이름이 뭐냐면 효소예요. 효소. 됐나요? 효소. 그래서 이거를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효소. 자, 그래서 이 물질 대사하는 반응에는 효소가 관여한다. 이 효소가 관여해야 한다라는 거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효소가 가운데 적어줄까요? 동그라미 가운데다가 효소가 반드시 관여합니다라는 거를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배운 내용 중에서 이거 정말 가장 중요하거든요. 무조건 출제되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 꼭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럼 중요한 거 했으니까 여기에 대한 예시를 좀 볼게요. 자, 물질 대사. 조그만한 저분자 물질이 외부 에너지를 갖다 붙여서 흡수해서 고분자가 되는 이 합성하는 반응. 이거를 우리는 다른 말로 동화작용이라고도 합니다. 합성한다는 얘기예요. 자, 이건 에너지를 어떻게 한다 했죠? 아이고. 에너지를 흡수합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요. 분해되는 거 있었죠? 분해. 큰 물질을 작은 물질로 분해시키는 거를 샅샅이 흩어준다고 해서 이화작용이라고 얘기해요. 뭐 한자가 어렵진 않죠. 여러분 합성하는 거니까 똑같아지는 거니까 동화작용, 분해해서 나눠지는 거니까 이화작용이라고 얘기해요. 이때는 에너지를 어떻게 하죠? 방출합니다. 바깥으로 본드를 다시 뜯어내는 거예요. 자꾸 본드라고 해서 미안한데 결합 에너지라고 얘기할게요. 유식하게. 자, 어쨌든 요건데 이런 물질 대사는 반드시 효소가 관여합니다. 우리 예시도 한 개씩 좀 알아볼게요. 예시. 동화작용의 예시가 뭐 있을까요? 실제로 시험 문제에서는 예시가 나와요. 여러분들한테 동화작용의 예시를 쓰세요. 뭐 이런 거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어떤 예시를 얘기했을 때 걔가 동화작용인지 이화작용인지 알 수 있어야 돼요. 자, 예를 들면 여기 책에 있어요. 비대에너지를 이용하여 자,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벌써 답이 나왔을 거예요. 비대에너지를 이용하여 비대에너지를 흡수한다는 뜻이죠. 포도당을 합성하는 광합성. 줄 좀 꺼놓을까요? 광합성. 그리고 써볼게요. 광합성은 동화작용 예시일까요? 이화작용 예시일까요? 네, 광합성은 동화작용 예시입니다. 방금 얘기했듯이 빛 에너지를 이용한다고 했어요. 에너지를 받아들이니까 당연히 이거 쓸 필요가 없겠네. 여기 있으면 되겠네요. 예시에다가 쓸까요? 광합성 당연히 빛 에너지를 이용한다고 했으니까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화작용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죠? 포도당을 합성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동화작용이겠죠. 됐죠? 여러분? 이때는 효소가 관여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하지. 물질 대사니까. 무조건 물질 대사는 모든 애들 다 에너지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건 다르지만 효소 관여하는 거 무조건 똑같아요. 자, 그 다음에요. 이 포도당을 또 분해하는 게 있대요. 여기 있네요. 포도당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얻는 세포호흡. 이거는 어디로 들어가야 될까요, 여러분? 이화작용이 들어가야겠죠. 왜? 분해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세포호흡은 여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 밥 먹었을 때 소화시키는 거 있잖아요. 내가 녹말을 섭취했어요. 녹말 섭취했더니 입안에서 아밀레이스에 의해서 기억납니까 여러분? 네, 엿당으로 분해하고 마지막에 소장에서 얘가 포도당까지 분해된다라고 했던 거. 소화작용. 이거는 뭘까요? 동화일까요? 이화일까요? 네, 그거는 이화작용이죠. 선생님 아까는 포도당 만드는 거 광합성 동화작용이라면서요. 그렇죠. 포도당을 만드는 거 탄소랑 산소랑 수소가 합쳐져서 합성하는 거니까 그거는 동화작용이고요. 이번에는 아주 큰 녹말을
분해해서 포도당을 만드는 거니까 당연히 이화작용이에요. 그래서 소화도 이화작용입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또 하나 더 볼까요? 간에서요, 우리 사람 간 있죠, 간. 간에서 하는 역할이 굉장히 많거든요. 간에서 하는 역할 중에 요소를 합성하는 반응이 있어요. 이건 다음 단원에 중요하게 나올 거예요. 미리 예습한다 생각하고. 자, 요소를 합성하는 반응이 있어요. 이건 뭘까요? 여러분들 이거 몰라요. 아직 안 배웠으니까. 근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 여러분들 시험 문제 나오면 생각을 하지 마요. 깊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뭐만 찾으면 되냐면 동환지, 이환지만 찾으면 돼요. 방금 요소를 합성한다고 얘기했잖아요. 합성. 그러니까 답이 나왔네요. 걔는 동화작용입니다. 간에서 요소 합성. 그 다음에 듣도 보도 못한 처음 보는 반응이 나오더라도 합성이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동화작용. 분해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이화작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선생님 필지 연기 내볼게요. 자, 간에서 요소를 합성하는 반응은 그러면 그때 간은요. 외부에서 에너지를 흡수할까요? 방출할까요? 네, 흡수하죠. 왜? 통화작용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요 표를 꼭 반드시 암기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글로 적어놓은 것보다 사실 이 그림이 더 좋거든요. 그림으로 암기하시면 더 좋지. 그리고 예시까지 좀 적어 놓으시고 요거를 반드시 알아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가지고 화성 생명체 탐사하는 문제가 많이 나왔었어요. 근데 이거 이제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식상에서 요즘에 잘 안 나오는 추세긴 한데 다음에 선생님이랑 기회 되면 이거 좀 같이 풀어볼게요. 부교재에서 같이 풀어볼 건데 어쨌든 이 물질 대해사는 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이 단원 빼고서라도 다음 단원에도 계속 나오고요. 요건 독립적으로도 문제가 출제될 수 있는 내용이니까 꼭 알아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이랑 이제 형성평가 가서 문제 몇 개 연습해보고요. 그리고 수업 마칠 건데 여러분들 형성평가에 선생님 오늘 암호를 하나 더 넣어둘게요. 오늘의 암호, 두 번째 암호는 요거 뭐 할까요? 2016 요걸로 할게요. 아까 첫 번째 암호는 다 들으셨죠? 자, 두 번째 암호는 2016 숫자로 하겠습니다. 암호 두 개를 넣으셔야 문제 풀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과제로 가셔가지고 과제 마무리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종치기 전에 과제 제출해야 되거든요. 가능한 5분 전까지 내고 일찍 쉬면 좋으니까. 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푸시면 안 되고 시간 잘 맞춰놓고 푸세요. 종치기 전에 제출하셔야 불이익이 없어요. 자, 과제로 가십니다. 과제 코드 꼭 기억하세요. 수고하셨어요.